20세기 한국 소설 36 권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김주영, 현기영. 김주영의 도둑견습은 1970년대 서울 변두리 폐품 집적소의 폐차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소녀는 고철장수인 의붓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도둑질을 배우고 극한의 빈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범죄에 가담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몸을 내놓기도 하며 가족 모두는 밑바닥 인생의 처절함을 겪습니다. 결국 폐차마저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지만 소녀는 비겁한 거래를 거부하고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작품은 하층민의 삶과 사회 구조적 문제, 가족애를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김주영의 외촌장 기행은 시골 장터를 지나던 주인공이 여인숙에서 야바위꾼 남자와 그의 동거녀 분옥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예의와 부끄러움이 없는 분옥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녀의 제안으로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바위꾼 남자가 들이닥쳐 소동이 벌어지지만 남자는 담담히 주인공을 내쫓고 다시 분옥과 함께합니다. 다음 날 분옥은 주인공을 모른 척하고 주인공은 분옥이 또 다른 남자와 떠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작품은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일탈, 그리고 허물을 풍자적으로 그려냅니다.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는 주인공 나가 설림원 사지 답사 여행에 늦어 일행을 놓치고 그들을 찾아 양양, 오색, 낙산, 설악산 등지로 홀로 떠도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여정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야맹증이 있던 누나와 함께 새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새를 산채로 잡으려던 헛된 노력과 기다림은 지금 일행을 찾아 헤매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작품은 새를 삶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삼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과정의 의미, 그리고 헛된 노력 속에서도 계속 떠나야 하는 존재의 숙명을 그립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제주 4.3 사건 당시 북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배경으로 그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간 한 여성의 비극을 그립니다. 주인공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친척인 순이 삼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순이 삼촌은 30년 전 학살 현장에서 두 자식을 잃고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평생을 신경쇠약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일구던 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작품은 국가폭력이 남긴 깊은 상처와 제주도민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고발합니다. 현기영의 겨우살이는 제주 4.3 사건 이후의 상흔과 억압적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고등학교 교사인 나와 동료권이 계엄령 하에서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을 그립니다. 두 사람은 입시교육과 정치적 탄압 속에서 점점 소외되고 일상에 지쳐갑니다. 소설은 제주인의 집단적 트라우마와 시대적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평범한 이들의 고통과 저항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현기영은 이 작품을 통해 지역의 비극이 한반도의 보편적 현실임을 환기하며 역사가 현재에도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기영의 쇠와 살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르포소설로 당시 민중들이 겪은 참혹한 학살과 폭력의 현실을 작은 일화들로 엮어 4.3의 전모를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소설 문법을 벗어난 파격적 형식과 격정적인 어조로 개인을 발광케 만든 야만의 시대를 절규하듯 고발합니다. 소설은 가해자들이 민간인을 빨갱이로 몰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떼죽음과 시신 소각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성의 붕괴, 국가 폭력의 비극,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현기영의 마지막 태오리는 제주 4.3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초원에서 마지막까지 소를 돌보는 노인의 시선을 통해 제주도의 집단적 상처와 자연의 변화, 그리고 망각된 역사를 그려냅니다. 노인은 과거 초원에서 벌어진 학살과 죽음의 흔적을 기억하며 골프장 건설 등으로 파괴되는 자연과 사라지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작품은 절제된 문장과 풍요로운 자연 묘사,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잔잔한 슬픔을 통해 역사의 비극을 고발함과 동시에 화해와 용서,
위로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김주영 그리고 현기영, 한국 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두 작가에 대한 문학 해설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두 분의 작품 세계를 한번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김주영 작가가 소시민, 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그리고 현기영 작가는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해설서에서 볼 때 두 작가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해설서에 따르면요, 두 작가 모두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민중의 고통, 그리고 또 그 속에 생명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주영 작가는 주로 산업화 시기의 그늘을 다뤘고, 현기영 작가는 앞인 역사적 트라우마, 그 영향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죠. 특히 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해설서에서 강조하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이랑 기법들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김주영 작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설서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몇 단계로 나누던데 첫 단계, 특히 초기작 도둑 연습. 이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나요? 네, 첫 단계는 1970년대 그 급격한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한 풍자 소설들이에요. 도둑연습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원수라는 어린아이 화자를 통해서 마이크로버스 같은 좀 비정상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 가족의 고된 현실, 또 생존을 위한 타협 같은 걸 그리고 있죠. 해설서는 작가가 당대의 현실을 거칠고 아주 생생한 언어로 포착했고, 황석영 작가의 민중상과는 좀 다른 지식인 냄새 없는 리얼리즘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버스가 집이라니. 와, 저도 이 해설 읽으면서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강렬하네요. 해설에서는 또 나약한 아버지 상이나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성묘사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 네. 해설서에 따르면은요, 그 나약하거나 부재하는 아버지는 70년대 한국 사회의 어떤 정신적 외상이랄까, 불안정성 같은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성묘사 역시 단순한 도덕적 잣대보다는 최하층민의 생존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가난 속에서 성이 어쩌면 유일한 쾌락이나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관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들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다른 두 단계는 간단하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짚어주나요? 두 번째 단계는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인데요. 아버지의 부재나 유년기의 상실, 이런 걸 다룬 가족사 소설이나 성장 소설이 주를 이루어요. 자전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나타나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객주나 활빈담 같은 대하 역사 소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궁중 비사나 영웅 중심에서 벗어나서 조선 말기 보부상 같은 보통 사람들 시각에서 역사를 그리고 당대의 풍속이나 언어를 아주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객주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수작으로 꼽히죠. 네. 자, 그럼 이제 현기영 작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설서는 현기영 작가를 제주도, 특히 4.3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짓고 있는데요.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 이거 어떤 작품인가요? 당시에는 정말 금기시 되었던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에요. 아시다시피 4.3 사건은 1948년부터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또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정말 큰 비극이죠. 해설에서는 작가님이 이 작품 때문에 정부기관에 끌려가시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도 언급해요. 아, 그 정도로 민감한 주제였군요. 그 트라우마를 작품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해설에서 액자소설 형식을 언급하던데요. 네, 맞아요. 소설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제사를 위해서 고향 제주를 찾은 나라는 서술자가 있잖아요. 이 나가 순이 삼촌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순이 삼촌 이야기가 있는 거죠. 순이 삼촌이 4.3 당시 실제로는 북촌리 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겪었던 정말 참혹한 경험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환청 같은 거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해설서는 이 액자 구조가 사건의 비극성을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4.3이 그냥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 제주의 삶 속에 남아있는 상처다. 이걸 효과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해요. 특히 서술자가 순이 삼촌의 죽음을 30년 전에 유예된 죽음으로 인식하는 대목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네, 그런데 작품이 좀 고발에만 치중했다거나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해설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해설서는 그 비판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4.3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금기시됐던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침묵을 깨고 4.3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품 내에서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은 분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매우 어렵고 위험했던 상황이었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민간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참상을 고발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현기영 작가가 혹시 지식인의 소외감 같은 다른 주제도 다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우살이 같은 작품을 보면요.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무력감이나 환멸을 느끼는 지식인, 여기서는 중학교 교사로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권력에 순응하는 세태를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쇠와 살이라는 작품은 또 다른 기법을 사용했다고요? 다큐멘터리 몽타주 기법. 좀 생소한데요. 네, 1992년작 쇠와 살인데요. 이것도 4.3 사건을 다루면서 다큐멘터리 몽타주 기법이라는 좀 실험적인 형식을 썼어요. 실제 기록이나 증언, 일화 같은 것들을 콜라주처럼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제목 쇠와 살은 조직적 폭력, 그러니까 쇠하고 나약한 인간의 육체, 살을 상징하고요. 해설서는 이 기법이 그냥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걸 넘어서 4.3 사건의 어떤 역사적 무게,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트라우마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해석해요. 읽다 보면 마치 역사책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사건의 진실성에 더 다가가게 한다는 거죠. 들어보니 김주영 작가는 군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생존 투쟁을, 그리고 현기영 작가는 특히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문학으로 증언하셨군요. 두 작가 모두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에 가려진 개인들의 삶에 깊이 천착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 보이네요. 이 해설서를 통해서 보니까요. 맞아요. 사용하는 방식은 풍자, 리얼리즘, 역사서사, 액자구조, 다큐멘터리 기법 이렇게 다양했지만요. 결국 두 작가 모두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의 단면, 또 그 이면의 아픔, 그리고 질긴 생명력 같은 것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학적 서사가 우리의 역사 이해, 특히 종종 외면받거나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더 큰 역사적 흐름과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